외세와 손을 잡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차이나 리스크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 리스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차 문제가 생겼고요. 반도체도 아마 구체화되면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지금 소위 우리하고 하자고 하는 게 이제 브랜드 쇼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 브랜드 쇼링은 중간 과정입니다. 그 끝에는 리쇼링이 있어요. 미국이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바이든이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미국 리스크는 앞으로 점점 더 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정된 안미 경중의 시스템 속에서 하루하루 경쟁을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치의 새로운 판이 열리게 됐고요. 그 판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저는 19세기 상황에 다시 왔다고 봅니다. 예, 3프로TV에서 안 그래도 고품격인 3프로TV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고품격인 코너 신과 대화입니다. 거의 신에 가까운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셔서 대화를 시도하는 3프로TV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오늘은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과의 김희교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사실은 중국이 뭐 먼 나라라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한민족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긴장이 됩니다. 함께 오늘 진행하실 어혜진 소장님도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다. 가보셨죠? 가봤죠.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예. 정말요? 아니, 뭐 상해 정도는 가보고 북경 가보신 정도는 거잖아요. 가봤는데 상해 북경이야 뭐 글로벌 도시고요. 그럼 저도 안 가보고 중국 안에를 가겠습니다. 가봤어야. 아니 뭐 괌 갔다 오고 미국 가봤다는 분들이 참 많아서 아, 저도 그냥 상해 정도 갔다 온 건 안 갔다 온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광운대 김희교 교수님께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중국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배워보려고요. 오셨습니다. 소개 바로 해드리죠.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중국을 연구하게 되셨습니까? 그 일종의 사회적 부채감 같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의무감으로 역사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숭고하게 뭐 역사 연구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이제 군부 정권이 한참 들어서던 80년대 초반인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도 또 그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매일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은 누구나 소위 국가, 민족, 뭐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싶지 않아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저는 고민은 많은데 그렇다고 용감하게 운동권에 있어서 민주화 투쟁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또 잔디밭에 누워갖고 포카를 치고 그러지도 못했던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다 어영부영 밀려서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을 해야 됐고 취업을 해서 한 3년 반 다니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대학교 때 열심히 뭔가 국가 민족 이런 걸 위해서 이 희생한 친구들한테 뭔가 부담감, 미안한 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에 와서 뭘 할까 하다가 찾아낸 게 중국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하나는 중국이 왜 반식민주화되다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해방을 맞이했을까?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뭐 엘리트들이 똑똑해서 그런가? 아니면 동시대 우리에 비해서 외압의 강도가 약해서 그런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하고 싶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가장 핵심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 관계가 어떻게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을 해 나갈까 그게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는
중미 관계사로 20세기 초반의 중미 관계사로 학위를 써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 수교할 때부터 수교 전후로부터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미국이 중국의 문호개방 정책이라고 헤이즈 노트라고 하는 걸로 중국에 참여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미국의 중국 관여 정책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시기를 박사학위를 논문을 그렇군요. 썼었습니다. 예. 그럼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아니죠. 저 수교하자마자 예.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예. 수교가 되니까 에라 중국 본토에 가서 중국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상해 복단대학의 푸단다스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가서 학위를 중국 현대사가 전공이시군요. 그러니까. 중국 현대사 중국 현대사가 전공입니다. 한국을 혐오하는 정서나 그런 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혐오하는 정서는 뭐 있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표현이라면 네. 중국도 사실은 한국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야 우리는 뭐 사실 신경은 별로 안 써라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국가 시대 지금 특히 세계가 뭐 각지에서 지금 크게 두 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니까 서로 충돌해서 국민 감정들이 굉장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타국에 대한 감정들이 나쁘게 올라가 있는데 유달리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이 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이상하리만큼 심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을 예, 바라보는 예, 반감이 예, 예. 그거는 좀 이상하리만큼 다른 국가 서구 유럽 미국에 비해서도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보는 거는 한때는 90% 정도의 중국민들이 한국이 좋아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70%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압도적이네요. 기본적으로 호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청년층은 그보다 좀 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반반 정도 반반 됩니다. 정도. 근데 이제 한국 청년층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한국 청년들은 요즘 10% 2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네, 있는 네, 게 네. 근데 그런 계기를 자꾸 뭔가 만들어내는 이 사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라든지 한복의 근원이 중국이라더라. 막 네.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더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한편으로 좀 냉정하게 보면 그게 정말 중국인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언론이 뭐 가져다가 기사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SNS에 어린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를 그걸 따서 언론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나 그런 게 정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치, 한복 이런 문제는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에 그렇게 김치 우리 거야, 한복 우리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간혹 뭐 14억의 인구니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넷 뒤지면 사실은 저도 얼마든지 하루에 뭐 네. 수십 건의 기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있는데 그게 일반 중국민들이냐? 라고는 절대 할 수 없고요. 이제 그걸 가능 정말 일반 중국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동북 공정은 지방 정부가 실제 한 거예요. 근데 김치 공정, 김치 공정, 한복 공정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런 이슈도 중국에 있긴 하더라라는 보도가 있는 정도. 이게 그런 걸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어떤 유튜버가 그런 걸 주장하고 있다. 뭐, 네. 뭐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가 김치 공정, 김치 공정, 한복 공정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측면에 따져서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게 문화 소유권 문제고 문화 기원 따지는 문제거든요. 예,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 서구 유럽에서 역사 전쟁 100년 했는데 결과는 딱 심플합니다. 싸우지 말고 역사가들한테 맡겨놓자. 지금이 네. 중요하지. 예, 지금 중요한 것이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래서 실질적인 현상 변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전쟁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김치 공정, 한복 공정도 그냥 정말 기원을 따지고 싶으면 역사가들한테, 문화연구가들한테 맡겨놓아야지, 그걸 중간에 언론들이 나서서 국민 감정의 충돌로 끌어가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예. 다른 예를 들면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의도는 뭘까요? 뭐 일단 반중 감독이 높으니까 클릭 수가 당연히 그런 거. 클릭 수가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반감이 필요한 정치적인 집단이나 뭐 언론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북 공정은 중국의 공식적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정부는 여전히 시비. 추진했다고 하지 않고요. 지방정부가 추진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게 최종 결론은, 중국의 최종 결론은 가치 서자예요. 고구려는 사실은 실제 고구려 영토의 3분의 2가 지금의 중국 땅이니까 네, 예. 그 지분이 충분히 있고 그걸 우리 역사에 편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고 또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북 지방이 어떻게 될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조선족이 우리 중국의 국민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다민족 국가거든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 때 한복을 입혀서 내보내는 것도 조선족은 우리의 다양한 소수민족 중에 하나야.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조선족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조선족이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 한복 입고 나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슬껏 입어오던 옷을 우리가 사는 국가에서 입고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왜 문제를 삼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치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미국 대사가 김치 먹으면 김치 먹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중국 대사가 김치 먹으면 저것들 중국의 김치 자기네들 것이라고 우기려고 한다. 이런 식의 보도 태도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김치의 종주권, 우월권은 우리가 김치를 잘 만드는 이상은 중국이 많이 먹어주고 많이 사주면 확실히 우위를 점해갈 수 있는 거여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어쩌면은 긁어 부스럼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5천 년 동안은 중국의 문화를 중국보다 받아온 게 훨씬 많은데 예. 그게 누구 거야 이런 거 따지고 또 뭐 심지어 소유권까지 주장하기 시작하는 전쟁으로 번지면 저는 결코 유리한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따진 게 아니잖아요. 김치? 김치. 인터넷에서 그러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뭐 김치 한복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그 북한이 어떤 유고 상황이 있을 때 네. 정부가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네. 그 북한의 구역 지역과 사람들을 어디서 흡수하느냐가 그냥 땅 어디까지인지가 결정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흡수해야지 한민족이니까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러고 있고 중국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저쪽에 그 압록강으로 갈라져 있던 그 한민족의 거주 구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들이라면 어떤 야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빨리 정리를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 서로 협상장에서 만나서 토론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 문제가 동북 공정이 그렇게 크게 비화되는데도 가장 핵심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 있느냐? 네. 줄 때 먹을 때 실효가 있느냐? 이게 먹을 때 뭔가 유리한 게 있느냐? 그리고 먹을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은 팩트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점령을 했을 때 일어날
제반의 국제 정책상의 문제들을 하면 중국은 이거는 중국이 북한을 고슴도치라고 표현합니다. 고정부채. 고슴도치. 고슴도치. 삼킬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삼켰다가는 엄청난 화만 생기네. 그러니까 그냥 영토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의 영토라도 더 점령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점령하는 것이 일단은 네. 한국과는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일이고 미국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동아시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주는 거고 네. 그걸 더 떠나서 지금 중국은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은 국가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장을 해왔는데 네. 가장 중요한 중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을 들려면 그냥 안정입니다. 안정. 그 안정에 그런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라고 인정받았던 대만조차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국가에서 5천 년 동안 자국의 영토가 아니었던 영토를 집어삼켜서 생길 문제를 중국이 바보가 아니면은 그럴 일을 벌이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북한에서 그런 사고가 벌어지면 한국 정부가 가서 질서도 유지하고 우리가 도와주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중국은 네. 압록강을 넘어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이 개입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걸 한국과 미국에 맡겨둬서는 중국의 이로운 결론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예. 압록강에서 미군과 대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에 예. 개입을 하려고 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이 자국의 영토로 장악하겠다라는 것을 안 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미 저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할 때도 중국은 바로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게 중국으로서는 별로 이득이 없는 골치만 아픈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도 그 정도 뭔가 완충 구역을 만드는 건 필요한데 완충구역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 통일 자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되었을 때 중국과 적대적인 국가가 아닌 방식의 통일. 리면 오케이죠. 말씀해 어렵네요. 주시는 네. 거를 쭉 들으니까 결국에는 또 미국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미경중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네. 예.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암묵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까? 지금 미중 충돌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단순한 상업적인 충돌이 아니고요. 지금 지난 30년 동안 이어오던 더 크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던 전후 질서 이걸 이제 전후 체제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후 체제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예.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축이 있어요.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뭐 이런 것으로 동맹으로 자유주의적 질서를 자리 잡았고요. 예. 그럴 때 중국은 완전히 배제시켰죠. 음. 우리 시스템에 끼지 마. 그리고 이제 그걸 냉전 체제로 갔고요. 예. 그렇게 냉전 체제로 20년 정도 진행되다가 미국이 중국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력도 필요하고 물건을 팔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부 냉전에서 일부만 허틀했죠. 그게 이제 글로벌 분업 체계에 중국을 들어오게 한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키신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키신저 시스템으로 시스템 아래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들어와서 한정수교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윈윈이 시기를 왔고 그 시기의 일을 한마디로 지르면 이제 안미 경중 안보는 네. 미국을 하되 경제만 열어서 중국하고 하는 시스템이 왔는데요.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국이 경제만 중국만 하는 이 키신저 시스템 자체를 더 이상 안 가져가려고 해요.
중국 경제를 발전시켜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을 지금처럼 계속 성장시켜서는 미국이 앞날이 없다라고 보는, 물론 그 세력만 미국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없다라고 보는 세력이 이제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봉쇄 정책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키신저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시스템을 대체하는 국가 간 협력 시스템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야. 중국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미국이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그게 현재 세력이죠. 네. 예. 중국 부상을 했어. 그걸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디커플링 하는 것도 불가능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스템, 협력 체제를 짜서 가야 돼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 좀 소수지만 미국이 더 이상 외부의 일에 관여하지 마. 그리고 미국이 이제 좀 자국 내에서 힘을 쓰는 방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세력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막 다투고 예, 있는데 예.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짜자라는 세력과 제로섬 게임이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탁 터지면서 네. 갑자기 제로섬 쪽에 훨씬 힘이 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마감될 때까지는 예. 미중 충돌이 계속 비거덕거릴 수 가능성이 높고 그게 마감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질서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그냥 안정된 안미 경중의 시스템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경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치의 새로운 판이 열리게 됐고요. 그 판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저는 19세기 상황에 다시 왔다고 봅니다. 대원군 시절. 네.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국력은 훨씬 커졌죠. 우리도 우리의 뭔가 길을 갈 수 있는 국력은 커졌는데 그러나 선택 잘해야 되는 상황은 똑같다. 네, 선택 잘해야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실 뭐 GDP의 중국 16%, 미국이 25% 거의 비등해졌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힘이 세졌거든요. 중동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노라고 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도 노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게 그냥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지역의 질서의 힘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외세와 손을 잡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계속 이 상황에서 차이나 리스크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이 미국이 키신저 시스템을 흔들면서 아메리카 리스크가 왔거든요. 미국이 리스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 전기차 문제가 생겼고요. 반도체도 아마 구체화되면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지금 소위 우리하고 하자고 하는 게 이제 프렌드 쇼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사실은 이 프렌드 쇼링은 중간 과정입니다. 그 끝에는 리쇼링이 있어요. 미국이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도 바이든이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다 우리가 다 만들겠다. 미국에서 뭔가를 팔려면 결국은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다 미국 하겠다. 내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조업을 기환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전급은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제조업을 외주를 다 줬었는데 반도체도 한국에서 그런 외주를 얻었던 거고 전기차도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 있던 건데 일단은 미국에서만 생산하라라는 것에서 지나서 그 모든 것을 미국에서 작업자재화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리스크는 앞으로 점점 더 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미국 리스크라면
우리가 미국에 가야만 하는 리스크 부담. 아니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주는 이제 손해죠. 그 와라. 그 한국 공장 폐쇄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텍사스로 와라. 뭐 이런 거죠. 미국에서 그 반도체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이나 그러니까 우려국으로 지정한 곳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크게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IPF, 치포,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IRA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그렇지. 우리하고 무역하려면 중국하고 손 떼라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과는 우리는 손을 안 잡으면 우리의 이 30% 이상의 무역을 손을 놓아야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단순한 무역의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혁신의 기지인데 그런 국가가 손을 놓게 되면 한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걸 미국이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결국에는 그 지금 IRA가 보조금 이제 우리 기업에 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미국이라는 기술을 선택하느냐, 이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아니 이게 우리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한 5살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자꾸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지 물어보면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냉전 시기처럼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택을 국가별로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엄마 좋냐 아빠 좋냐 이런 물음 자체를 우리한테 묻지 마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그 말은 엄마 좋다는 얘기로 알아들을게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우선은 사안별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건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또한 고슴도치 전법 이런 걸 쓰는 거죠. 온 국력을 다해서 미래에서 이건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운더리를 쳐놓고 이거는 건드리지만 우리는 그거는 손 못 대. 이걸 명확하게 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하되 네. 중국하고 하지만은 안 돼. 이거 명확히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한테 안 들어가 이 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 네. 들어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 아직- 상황이 좀 그리고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닌가 약간 눈치를 보니까. 미국도 스마트하게 그럼 왜안 중국이랑 끊어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안 하고 일단 미국으로 다 들어올래? 그러면 혜택 줄게. 아니면 안 준다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서는 안 가기 어렵잖아요. 다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이랑 끊어 뭐 이런 것도 오겠죠. 그 미국이 우리보다 외교가 한 수 위인 거예요. 사실은 미국조차도 지금 중국하고 100% 안 해. 이거 못 합니다. 보세요. 대만 놓고도 일국 양제는 우리 영원히 지시해. 그러면서 살짝 뭐 하나 건드리고 뭐 하나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살라미 전술이라고 표현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냥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디에 써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지금 이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 하기에도 언론의 10분의 9 정도가 일단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네. 그러고 중국을 설득해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외교패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부는 사실은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그 WTO 규칙에 다 어긋나는 거거든요. 자유무역하지 말라는 예. 얘기니까. 그 니네들이 질서를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분명히 말을 하고 따지고 정부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고 네. 그래서 기업의 선택 폭을 넓혀 줬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일이 터지고 나니까 기업들이 달려가서 우리 뭐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30% 생산한 걸 빨리 기간 내에 50% 생산하지 이렇게 하는 기업한테 다 맡겨버리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크게 지금 전 지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미국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하는 나라는 지금 호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이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조금 안 줘에 네. 대해서는 유럽의 모든 브랜드가 다 적용되는데 아닙니다. 유럽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빠진다는 게 보조금 못 받죠.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유럽에서 만드니까. 아니 그 중에 일부는 어쨌든 네.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빠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안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메이커들의 일부 품종을 네. 만드는 게 유럽은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 미국이 이렇게 딱 금 가르니까 네. 세이프도 있고 아웃도 있는데 네. 교수님 말씀은 야, 왜 룰을 이렇게 만들어? 안 돼. 네. 난 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라는 미국의 항의를 하라는 해야 한다는 이제 말씀으로 알아들리는데 그 어떤 나라도 그런 항의는 안 하지 않느냐.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을 때 아빠가 좋아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아빠가 좋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가 세야지. 오늘 엄마한테 그러면 밥을 앞으로 못 얻어 먹을 수도 있겠는데 하려면 내가 밥을 할 줄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맷집이 좀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지금까지 자유롭게 못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외교적 상황에서 고민할 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맷집이 생기려면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미 경중에서 네. 안미 경세 하잖아요. 이제는 안미만 해도 안 됩니다. 이거 빨리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옛날의 미국, 냉전 시대의 미국 그리고 기시제 시스템이 가동하던 미국은 우리가 뭘 하면 미국도 선물을 줬어요.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게 해준다든지 뭐 제국 우대 조약을 해준다든지 기술을 이전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이런 다양한 종류로 선물을 줬는데 지금 미국이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선물을 다 회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즉 미국이 새로 만든 룰을 지키지 않으면 네. 뭐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네.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논리로서는 왜 갑자기 룰을 당신들 마음대로 바꾸냐 미국이면 다냐라는 논리는 또 수긍이 당연히 되고 나중에 이제 신께서 판단을 하시면 미국 당신들이 좀 잘못했다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강하게 나서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혹시 병자호란 때의 주전론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명 아니면 청 이렇게 선택의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예. 지금 세계를 이렇게 고개를 좀 둘러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넣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 하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미주 정상회의라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최를 해서 열었는데요. 거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상들이 참석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멕시코 정상조차도 미국 뜻대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그 지역의 IPEF와 유사한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멕시코 미국 중심으로 하는 북미 쪽에 네네네네. 무슨 집단 FTA 네, 같은 거. 네. 예. 그렇게 하자는데
그 남미 쪽에서 공통적인 요구 사항은 뭐였냐면 그래서 니네들은 뭘 줄 건데 이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싫어 안 해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 IPEF 하면서도 뭘 받을지에 대한 언질도 언급도 없이 뭐 하자는 건지도 모르는지 일단 가입하고 치포도 일단 들어가서 보고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국가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국력이 낮잖아요. 지금 필리핀도 굉장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리 위주의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할 것도 없고요. 싱가포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쿼드의 인도도 미국하고 마치 반중국 정책에 다 쓰는 것처럼 하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니까 바로 미국 손절하고 러시아 쪽으로 붙었잖아요. 그 중심에는 국익이 이익이 되면 같이 손잡고 아니면 놓는단 말입니다. 하필 이슈가 치포가 나오는 바람에 보통 이럴 때는 순서에서 가장 좀 뒤에 있으면 앞에 사람 뭐라고 대답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대답하면 되는데 1번 너 어때? 자 2번 한국 넌 어때? 물으니까 우리 답을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 하필 칩을 우리나라가 만드는 바람에. 그게 지금 반도체가. 이게 전후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여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국가가 어떤 모델로 나갈 것인가도 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떤 외교를 할 것인가 이런 기본 원칙이 선 바탕 위에서 미국과도 협상하고 중국과도 협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냥 여지껏 해오던 관성대로 해 나가면 저는 이건 19세기의 반복, 뭐 19세기의 되풀이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책에서 중국을 우리가 갈등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역사적 관점으로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굉장히 뭐 정확하게 설명해 어려운 이야기인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시공간의 좌표를 잡는 거거든요. 네. 시간축과 공간축을 축에서 이 인물이나 이 사건의 자리를 잡으면 그게 이렇게 입체가 됩니다. 3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MRI가 둘을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잘 보이죠. 실제 중국이 어떤지 잘 보이는데 우리는 엑스레이처럼 자꾸 중국을 봐요. 어떤 한 단면만 탁 잘라놓고 이게 중국이다. 이렇게 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직도 한국은 중국을 이해할 때 삼국지를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삼국지가 이게 통시성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건데, 근데 그 삼국지 시대는 이미 이렇게 단절된 것도 수없이 단절됐거든요. 뭐 맨 마지막에는 문화대혁명 때는 철저하게 그 전통적인 유불선 문화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은 시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중국을 삼국지로 이해하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방식의 이해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을 볼 때 보편성과 특수성 이 관계를 잘 살펴서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을 자꾸 어떤 때는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고 어떤 때는 보편성을 너무 강조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이 왜 요새 이렇게 거칠게 나올까? 이것만 보면 지금 사실 중국이 거칠고 막 무기도 현대화를 급속하게 하고 있고 대만한테도 마치 침략을 하는 것처럼 굴고 있고 이런데 이것을 통시적인 역사 관계에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 중국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 예를 들면 이제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79년에 수교하면서 대만은 니네 땅이야.
라고 인정했던 거고요. 그 뒤에 전 세계가 유엔에서도 인정을 했던 땅이고.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미국이 정치적으로 필요해지니까 대만 이거 독립시켜야 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문제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사실 중국 역사의 발전 방향을 봐도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고 보면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역사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은 적이 최근에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굶은 얼마나 엄청난 아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세계 14억이라는 인구를 중국이 계획 개방을 해서 지금은 안 굶겨 죽이고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이건 전체 역사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전이죠. 이제 그런 이제 중국이 불안하고 위협적이고 우리한테는 특히 강제적으로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보다 위협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지만 또 동시에 중국이 가지는 보편지향적인 역사들도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국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관찰자의 입장, 외부자의 관점에서 중국을 자꾸 봐요. 그러니까 내부자의 관점에서 중국인들이 과연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시진핑 독재 이렇게 말하면서 시진핑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여전히 중국민의 90%가 시진핑 정부를 지지한단 말입니다. 따르고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 같은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이 G2로 부상했어요. G2로 부상했는데 한국에서 중국이 G2로 부상한 힘이 뭐야?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당장 생각이 안 나시죠? 글쎄요. 인구라고 하기에는 인도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효율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네. 다 노골적으로 베껴서 그렇지 당신들이 우리 참다 지금 겨우 이러는 거다. 그 생각해봐라.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부상했겠냐. 뭐 지적재산권이 뭐고 다 뭐 그렇게 하고 진짜 그러지 마라. 너 이게 이제 미국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는 웃기지 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보면 문화나 기술은 뭐 우리 문익점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더 높은 데서 더 낮은 데로 흐를 수밖에 없고요. 또 높은 쪽은 지키려고 하는 것도 역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걸 뭐 특허권과 같은 국제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중국이 그런 일을 하면 법으로 해결을 하는 방식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예. 그걸 뭐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혐오하고 방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훨씬 나쁘다. 그런 문제는 많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계속 혐오와 분노하는 방식으로만 해결을 하면 실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열중할 수 있는 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해지죠. 중국 내부에서는 네. 미국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될 텐데, 즉 우리가 약간 미국에 협조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그래 뭐 한국은 저럴 수 있지 이 선까지는 참자 하는 무슨 라인이 있든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획개방 30년 동안 중국이 미국을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굉장히 본받고 좋아해요. 뭐 중국인들 영어 하려고 하는 노력 보면은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고 미국 문화에 대해 동경하고 애플도 지금도 여전히 최고로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 혹은 적대감 같은 것이 동시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 국가는
여전히 중국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어. 라는 데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늘 동시에 있죠. 예, 있는데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강해지는 이웃 나라에 보기에는 뭔가 강권 정치를 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중국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미국이 중국을 이전 이 키신저 시스템을 유지할 때와 달리 이제 중국을 봉쇄시키고 중국을 세계 질서 속에서 빼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진핑이 미국에 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 신형 대국 관계로 우리를 대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미국에 노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부상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각종 대비를 한 거죠. 뭐 1대1로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봉쇄했을 때 교통로 마련이 필요했거든요. 바닷길 하나밖에 없었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 바닷길도 미 함대가 떠 있는 바닷길밖에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미 함대를 피해갈 수 있는 바닷길을 개척을 했어야 했고요. 아예 그쪽을 피해가서 옛날에 실크로드 쪽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 길이 필요로 했던 것도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이고 실제적인 불안감, 공포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은 최근까지는 미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물건 많이 사면 관세 내리게 할 때 트럼프 정부의 요청 때도 그렇게 하고 했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때처럼 봉쇄 정책으로 안 나갈 거야 이런 기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대를 확 꺾은 것이 홍콩과 이 대만에 대한 미국 정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과 같이 이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해 나갈 생각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점점 굳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내부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 대만관계법이라는 법령이 지금 올라 계류되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대만을 하나의 공식적인 국가처럼 이제 다루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골자인데 그게 통과되면 그건 굉장히 이제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굉장한 큰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건 아마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은 여지껏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보지 않았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고 자기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왔었습니다. 이건 일본을 보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진작에 저건 미국이 가는 길로 갈 거야. 그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으로 갈 거고 중국을 반중국 동맹에 가입할 거야라고 판단을 이미 해버렸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대가 없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초기까지도 계속 그런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에 대해서는. 네네네네. 그래서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판단을 좀 굳히는 계기는 예를 들면 치포 같은 데나 혹은 또 일본 치포 같은 데에서 중국을 빼자 이런 결정을 내리거나 사드를 새로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결정적인 것들이 나오면 중국은 이제 일본과 똑같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이 그냥 유럽 한가운데쯤 있거나 뭐 지중해에 있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탈리아 옆에 있거나. 그 왜 여기 있어가지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드네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 그렇다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에게 뭐 경제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비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죠. 네. 예, 그래도 되겠죠? 네. 네, 교수님도 그래도 되겠죠? 네. 예, 그러면 만장일치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